멕시코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이전받겠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그것을 단순한 정책 논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할리스코의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디지털 주권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서명되던 순간은 마치 한 나라의 자부심이 이성을 압도하던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 멕시코는 스스로를 라틴 아메리카의 맹주로 믿었고 기술 독립이 새로운 혁명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협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어떤 경고가 숨어 있었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더 거칠게 압박했고 노조를 자극하며 언론을 동원했습니다. 환경 규제라는 명분 아래 벌금과 제재를 쏟아부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업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말이 회의실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모욕한 건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의 붕괴가 국가 전체의 몰락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외부 관찰자이자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였습니다. 내 이름은 리처드 콜먼. 런던에서 온 특파원으로 투명성 프런트라인이라는 국제 탐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가 디지털 주권을 선포하던 현장에 배석했죠. 회의장 안은 전쟁 전야처럼 뜨거웠습니다. 주지사 로드리고 산체스가 서류를 높이 들며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기술 독립의 날이다. 우리 땅에서 사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산업부 차관 에드아르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국제협약은 어쩌시려는 겁니까? 로드리고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1억 3천만의 시장 라틴 아메리카의 자존심 멕시코다. 나는 그때 회의실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감정의 폭주였습니다. 특히 그의 화살은 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우리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어?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나? 그 말이 박수를 받자 나는 메모를 멈추고 로드리고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노동부 국장 카를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이용해 돈만 벌었습니다. 주지사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맞아. 그들의 매출 중 30%가 우리 시장에서 나오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서울에 있지 않나? 이제는 바꿀 때다. 그들의 표정엔 승리감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게 멕시코가 감당하지 못할 전쟁의 선전포고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주권법은 발효됐고 K디스플레이 아시아 한국의 거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과달라하라에 세운 중남미 최대 생산기지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OLED와 마이크로 LED를 생산하던 그 공장은 멕시코 기술 독립의 상징이자 자존심의 표적이었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기술 이전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한다. 그 말이 던져진 순간 나는 이 도시의 미래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산업부 차관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로드리고 주지사는 단호했다. 단계적?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 스페인 정복 이후 500년 동안 외세에 시달려왔어. 이제 우리 차례야. 기술 독립 없이는 진짜 독립도 없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마치 승리를 선포하듯 열광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신념의 폭주라는 것을. 민족주의가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고 열정은 이미 현실 판단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그때 재무차관 이사벨라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만약 K디스플레이가 거부한다면요? 로드리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비웃듯 웃었다. 거부? 25.0000명을 고용하고 200개 협력업체와 일하는 회사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20년간 투자한 인프라를 버릴 수 있겠나?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날 회의실엔 공포보다 더 위험한 감정, 확신이 넘쳐 흘렀다. 회의가 끝난 직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K디스플레이 멕시코 법인장 진성태였다. 장관님, 방금 통보받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공식 문서가 곧 전달될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최소한 협의라도. 협의는 끝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을 주세요. 전화를 끊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5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국가의 결정이야. 그날 밤 멕시코 전역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할리스코 주 역사적인 디지털 주권법 선포, 외국 기술 이전 의무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환호했고 SNS에는 찬사와 자부심이 넘쳤다. 드디어 우리도 진짜 주인이 되는구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야. 나는 그 열광을 기록하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자부심이 곧 오만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K디스플레이는 정말 큰 회사라고 들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걱정 마. 그들이 우리를 떠날 수는 없어. 멕시코 시장이 얼마나 큰데.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침실 창밖으로 보이던 K디스플레이 공장의 불빛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이상하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게 재앙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정확히 디지털 주권법 시행 7일째 되는 날 정부에 도착한 공식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귀정부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로드리고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우릴 거부했다고? 좋아,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날 오후 K디스플레이 노조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처음 보는 인물, 신임 노조 위원장 디에고 모랄레스가 카메라 앞에 섰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차별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의 월급은 우리의 10배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느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노조 내부는 조용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나는 취재 수첩에 짧게 적었다. 너무 완벽한 분노. 누군가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 디에고라는 이름을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조사해보니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어떻게 25.0000명의 신뢰를 얻고 단기간에 노조를 장악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25.0000명의 노동자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공장 정문은 붉은 깃발로 뒤덮였고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기술 이전 없이는 노동도 없다. 멕시코 노동자를 존중하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구호는 뜨거웠고 언론은 즉각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 한국 기업의 착취 구조 폭로. 멕시코인의 땀으로 지은 기술 제국. 방송 자막이 연일 흘러나왔다. 그날 오후 진성태 법인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다. 장관님, 이건 불법 파업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진 사장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선동하고 있는데요? 그건 노조 내부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내 말은 차가웠지만 속은 흔들렸다. 나도 이 사태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디에고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멕시코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안전규정 위반, 노동자 감시 정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환호했고 뉴스는 하루 종일 그의 주장으로 도배됐다. 그러나 나는 이상했다. 자료의 배열, 서류의 완성도, 그리고 준비된 듯한 그의 어조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이날을 위해 대본을 써놓은 것 같았다. 노동부 국장 카를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리처드, 이거 이상하지 않아? 디에고라는 사람, 2년 전까진 존재하지 않았어. 주민기록에도 없어.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상태였다. 일주일 후 노동부는 K디스플레이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법 위반 5억 페소. 향후 모든 관리직의 절반은 멕시코인으로 채용할 것. 불이행 시 즉시 영업정지. 진성태 법인장이 직접 찾아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고 눈빛은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장관님, 이건 명백한 표적 압박입니다. 저희가 20년간 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증거가 쏟아지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증거가 있으니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그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장관님, 우리가 정말로 떠나길 원하십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협박입니까? 내가 되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담담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과달라하라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다. 기술 이전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잃은 관계에서 무슨 기술을 나눈단 말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덧붙였다. 다음 주에 한국 본사에서 사람이 올 겁니다. 그게 마지막 협상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밖의 공장 굴뚝은 여전히 연기를 뿜고 있었지만 그 연기마저 이미 회색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아마 마지막 협상이 될 겁니다. 문을 나서는 진성태의 뒷모습은 무겁고 쓸쓸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해결되지 않은 파업 위에 또 다른 폭풍이 덮쳐왔다. 월요일 오전 지역 환경단체 베르데 할리스코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 마리아 곤살레스가 카메라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K디스플레이가 지난 5년간 독성 폐기물을 불법 방류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언론은 즉시 그녀를 정의로운 환경운동가로 띄워세웠다. 기자회견장 스크린엔 야간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재생됐다. 흐릿한 장면 속에서 누군가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었다. 이어서 샘플 분석 결과, 내부 문서까지 공개됐다. 증거는 완벽했고 여론은 폭발했다. 환경부 장관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면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불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파블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먼저 사실 확인을. 그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알레한드로, 증거를 보라고. 명백하지 않나? 바로 그때 로드리고 주지사가 끼어들었다. 즉시 공장을 중단시켜라. 시민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야. 그러면 생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내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기술 이전을 하면 될 거야.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환경조사단이 경찰 호위를 받으며 K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이닥쳤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현장을 생중계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문제의 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조사관들이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환경부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우리 아이들의 물을 지켜라. 한국 기업은 떠나라. 는 구호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다. 학교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공장 정문은 항해 인파로 막혔다. 그때 환경부의 한 직원이 나를 몰래 찾아왔다. 장관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샘플 채취 지점이 K디스플레이 배출구가 아닙니다. 옆 공장 배관이에요. 뭐라고? 그런데 보고서엔 K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잖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나가버렸어요. 그는 두려운 눈빛으로 돌아섰다. 나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피웠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K디스플레이를 환경 파괴자로 낙인 찍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진성태 법인장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서울 본사의 김도윤 전무가 동행했다. 장관님,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다. 우린 5년 동안 모든 환경 기준을 지켰습니다. 국제 인증도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문제예요. 샘플 지점이 우리 배출구가 아닙니다. 진성태가 덧붙였다. 장관님, 누군가 우릴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파업, 환경 문제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내 말에 김 전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장관님, 우리가 떠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주 금요일 환경부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 K디스플레이의 사상 최대 벌금 10억 페소 부과,
생산량 50% 감축 명령. 신규 투자 금지. 발표문이 읽히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과달라하라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아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환경부의 발표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았다. K디스플레이의 사상 최대 벌금 10억 페소 부과, 즉시 생산량 50% 감축, 신규 투자 전면 금지. 공문이 낭독되자 공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주말 내내 K디스플레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본사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래. 설마 20년 투자를 버린다고? 중국이 인수하려고 한다던데.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소문은 순식간에 과달라하라 전역으로 퍼졌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마리아 곤살레스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K디스플레이 인근 주민 100명 중 다수에게 중금속 중독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의료 보고서를 들고 외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나는 그 숫자에 의문을 품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00명을 검사하고 결과까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빠르고 너무 완벽했다. 비서 마르타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장관님, 베르데 할리스코의 후원금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최근 6개월 동안 급증했고 자금 경로가 복잡해서 추적이 어려워요. 하지만 마지막 출처는 아시아 쪽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가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리웨이입니다. 젊은 중국인이 명함을 내밀었다. BOT 디스플레이 중남미 담당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K디스플레이가 떠나면 시장에 공백이 생기겠죠. 저희가 그 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내가 냉정하게 말하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곧 결정될 겁니다. 이미 흐름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는 두꺼운 서류를 건넸다. 투자 계획서입니다. K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 고용, 더 많은 투자를 약속드리죠. 물론 핵심 기술까지는 아닙니다만.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모든 일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다음 날 K디스플레이가 중대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화요일 새벽 전국 방송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K디스플레이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 박재현 기술 유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 화면에는 경찰에 끌려가는 남자의 모습과 함께 압수된 USB 사진이 떴다. 기밀 파일 1만 개, OLED 도면, 마이크로 LED 공정 자료, 차세대 기술 로드맵 포함.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로드리고 주지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중국에는 몰래 팔려 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배신자들, 한국 기업은 떠나라.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다. 나는 그 열기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 낯설었다. 본사 명단에 그런 직원은 없었다. 나는 즉시 수사 담당 검사 디아스를 찾아갔다. 박재현이라는 사람,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물론이죠. 직원증도 있고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회사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요. 검사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더 수상했다. 그날 저녁 K디스플레이 본사는 아수라장이었다. 김도윤 전무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언론은 즉시 반격했다. 증거인멸 시도. 한국 기업의 뻔뻔한 거짓말. 여론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검찰은 곧장 K디스플레이 사무실과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또 발견되었다. 다른 한국인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중국 기업과의 접촉 정황이 나왔다며 기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나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무 완벽해. 너무 빠르잖아. 누군가 이번엔 증거까지 미리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다. 검찰은 다른 한국인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중국 기업과의 접촉 정황과 기술 유출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증거가 너무 많고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흘려둔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때 진성태 법인장이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장관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무슨 진실입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킹 시도, 직원 포섭, 그리고 가짜 직원 침투까지. 분명 중국 경쟁사들이 개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 막혔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진성태는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믿어줬겠습니까? 장관님조차 안 믿으셨을 겁니다. 그의 말이 뼈아프게 들렸다. 그러던 그날 오후 모든 걸 뒤집는 사건이 터졌다. 노조 위원장 디에고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K디스플레이 직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고용해 노조에 침투시켰습니다. 거액의 자금과 지원으로 단기간에 노조를 장악할 수 있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디에고는 고개를 숙였다. 중국인이었습니다. 리웨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전 나를 찾아와 미소 짓던 바로 그 남자였다. 디에고는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파업도 환경 문제도 심지어 가짜 엔지니어 사건까지. 이름은 프로젝트 아즈텍이었습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K디스플레이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단 하나의 안건, 멕시코 사업 철수 검토. 공장 앞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 있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 2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들의 울부짖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운 걸까? 목요일 아침 서울 본사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도착했다. 회장 직속 부사장 최현식과 글로벌 전략팀이었다. 회의장은 싸늘했고 로드리고 주지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K디스플레이 멕시코 법인의 지분 51%를 주정부에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최 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다 말했다. 지분을 양도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부한다면 72시간 내에 멕시코를 떠나십시오.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강탈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 위반, 노동법 위반, 기술 유출까지. 이대로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최현식 부사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24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로드리고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를 따로 불렀다. 최 부사장님, 사실 저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끊었다. 장관님,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정말 20년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과달라 하는 불안에 휩싸였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공장 앞에 모여 울부짖었다. K디스플레이는 떠나지 마라.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은 떠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의 울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는 분노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정부가 일자리를 망쳤다. 이게 누구를 위한 기술 독립이냐?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면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여론은 폭발했고 정치권도 두 쪽으로 갈라졌다.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로드리고 주지사의 무모한 정책이 재앙을 불렀다. 2만 5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져라.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그날 오후 이사벨라 재무차관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알레한드로, 이대로는 안 돼. K디스플레이가 떠나면 세수가 30% 줄어들 거야. 나도 알아.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그럼 지역 경제는 무너져. 나는 침묵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로드리고였다. 알레한드로, 좋은 소식이야. 중국 BOT가 투자 의향서를 보냈어. K디스플레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지. 고용도 3만 명으로 늘리겠대.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불안했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다.
주지사님, 혹시 이 모든 게 무슨 뜻인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자 손끝이 떨렸다. 만약 이 모든 게 시나리오였다면 우린 이미 함정 속에 갇혀 있었다. 토요일 오후 5시, 운명의 72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K디스플레이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공장 앞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직원과 가족, 협력업체 직원,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들이 공장을 둘러쌌다. 그러나 6시가 되자 정문에 하얀 공고문이 붙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K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깊은 유감과 함께 멕시코 사업의 완전 철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 돼. 거짓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공고문은 계속 이어졌다. 지속적인 사업 환경 악화와 신뢰관계 붕괴로 더 이상 멕시코에서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생산 설비는 3개월 내 베트남 신공장으로 이전됩니다.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이 여기서 15년을 일했어요.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요?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도 손자도 여기서 일했는데 다 끝났구나. 협력업체 사장들도 망연자실했다. 우리 회사 물량의 90%가 K디스플레이인데 이제 끝이야. 긴급 속보가 이어졌다. K디스플레이 멕시코 완전 철수 선언. 25,000명 대량 실직 위기. 협력업체 200곳 연쇄 타격. 과달라하라 경제 붕괴 초읽기. 단 30분 만에 주가는 폭락했고 멕시코 페소화가 10% 급락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할리스코 주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다. 로드리고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곧 중국 기업이 투자할 예정이며 거짓말쟁이.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당신이 우리 일자리를 망쳤어. 25,000 가정을 파괴한 살인자. 경호원들이 주지사를 급히 대피시켰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들어와 말했다. 장관님, K디스플레이 김도윤 전무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라던가요?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답니다. 내일 오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시위대가 주정부 청사를 포위했다. 로드리고는 사퇴하라.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울음과 분노가 섞인 함성 속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일요일 아침 공장 주변은 초상집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와 마지막으로 공장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출퇴근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한 중년 남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여기서 결혼자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냈는데 이제 끝났어요. 언론 카메라가 그를 비췄다. 저는 조립라인 책임자였습니다. 올해로 50살이에요. 어디서 다시 일자리를 구합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협력업체를 운영했는데 직원 50명이 내일부터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공장의 문은 닫혔고 희망도 함께 닫혔다. 우리 마을 상점 매출의 70%가 K디스플레이 직원들 덕분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뒤엔 하루 손님도 없었죠. 이제 다 문 닫아야 해요. 상인의 한숨이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월요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1차 협력업체 50곳이 폐업 신고를 냈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들어갔다. 연체율은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 폭락했다. 화요일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실업수당 신청이 폭주해 시스템이 마비됐고 자살 예방 한라인 전화가 300% 늘었다. 식료품점에선 약탈 사건까지 발생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돌았다. K디스플레이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5,000명이 오가던 곳이 이제는 유령 공장이 되어 있었다. 주변 상가도 처참했다. 폐업 안내문과 임대문의 간판만 나부꼈다. 20년 된 한 식당에 들어가니 주인 부부가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손님이 끊긴 지 나흘째예요.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멕시코시티요. 거기라도 가야 먹고 살죠. 협력업체 공단은 더 참혹했다. 한 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농성 중이었다. 차장이 도망갔어요. 월급도 못 받고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렸다.
수요일이 되자 국제적 파장이 시작됐다. USMCA 재협상 가능성 거론, 외국인 투자 신뢰도 역대 최저. 뉴스 자막이 쉴 새 없이 바뀌었다. 무디스는 멕시코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중앙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알레한드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한 기업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하다고 될 일인가? 당장 수습 방안을 찾아요. K디스플레이를 다시 불러오든 뭐든 하시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목요일 마지막 희망이던 중국 투자마저 무산됐다. 리웨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미안합니다, 장관님. 본사에서 투자를 재검토하래요. 왜 갑자기? 멕시코 리스크가 너무 커졌대요. K디스플레이 사태로 국제적 비난이 커졌습니다. 투자 중단 지시가 내려왔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원하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가 차갑게 웃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철저히 이용당했고 버려졌다는 걸. 금요일 아침 공식 집계가 나왔다. 직접 실직자 2만 5천 명, 간접 실직자 7만 5천 명, 연간 경제 손실 약 100억 달러. 과달라하라는 사실상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간판들은 꺼졌고 사람들의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우리의 오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K디스플레이 철수 한 달 뒤, 과달라하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했다.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이곳은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다.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재앙이었다. 실업률 15% 돌파, 소비지출 40% 감소, 세수 35% 축소. 공공서비스는 중단 위기에 놓였다. 주정부 대책회의가 매일 열렸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사벨라 재무차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학교 급식, 노인연금, 의료지원 모두 줄여야 해요. 그럼 서민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도미노였다. K디스플레이와 거래하던 은행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바나멕스는 대손 충당금을 사상 최대치로 쌓았고 산탄데르는 할리스코 지점의 30%를 폐쇄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90% 축소됐다. 한 은행 지점장이 내게 하소연했다. 장관님, 대출금 회수가 안 됩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해요. 정부 지원이요?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K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 가보니 매물 100세대 중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다. 6개월 전엔 프리미엄 붙여도 못 샀는데 지금은 반값이어도 안 팔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삽니까? 다 떠나죠. 실제로 거리엔 이사 트럭이 줄을 이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20년의 삶의 터전을 떠났다. 엄마, 우리 왜 이사가? 아빠가 새 직장을 찾아야 해서. 아이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잔혹했다. 학교도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찾아와 말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과달라하라는 이제 교육도, 일자리도, 미래도 잃은 도시가 되어 있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선생님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지원? 이사벨라 차관이 말했습니다. 임시가 아니라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주립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의약품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의료진도 절반이 떠났고 환자들은 스트레스성 질환과 우울증, 자살 시도가 매일 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대기자가 폭증하고 실직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과 친구들이 떠난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요? 경제는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창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이대로 가면 과달라하라는 경제적으로 20년 후퇴합니다. 과장 아닙니다. 식당 60%, 소매점 50%, 서비스업 40%가 폐업했습니다. 거리는 을신연스러웠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쇼핑몰은 이제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로 가득했고 폐업 세일이 즐비했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푸념을 했습니다. 예전엔 K디스플레이 출퇴근 시간에 돈을 다 벌었죠. 지금은 하루 종일 돌아도 손님이 없어요. 50대 후반에 뭘 하죠? 평생 운전만 했는데.
호텔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성급 호텔 매니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이 80% 줄었어요. K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바이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절반을 해고했어요. 문화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극장, 콘서트, 미술관 관람은 전무했고 문화는 이제 사치가 됐습니다. 한 극장 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공연을 봅니까? 대학가도 초토화됐습니다. 공대학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입생 지원율이 70% 떨어졌어요.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교수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고 연구비도 끊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 세대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대 가서 뭐해요? K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도 못 지키는 나라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절도 사건은 200% 증가했고 마약 거래와 청소년 갱단 급증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직자들이 범죄로 내몰리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국제적으로도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인텔, 할리스코 투자 철회, HP 생산시설 코스타리카로 이전 검토, 독일 자동차 부품사 세고 추가 철수. 외국인 투자 담당관은 절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K디스플레이 사태는 이미 트라우마가 됐어요. 중국 기업들도 똑같이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연방정부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할리스코 주교부금 30% 삭감, 특별 재정 지원 불가, 주지사에 대한 탄핵 요구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주지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알레한드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그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방법이 없을까? 내가 대답할 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과라도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K디스플레이 15년 근속, 저는 협력업체 격리였어요.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실직했어요. 집 대출금도 못 내고 아이들 학비도 없어요. 남편은 건설 일용직 일을 하게 됐고 애들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런 가족들이 수천 명이에요. 사회 안전망은 이미 무너졌고 실업수당 재원은 고갈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폐쇄되고 노숙자 쉼터도 부족해졌습니다. 복지 담당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은 비극적인 소식들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전직 엔지니어들이 길거리 음식을 팔며 살아가고 명문대 졸업생들은 청소부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협력업체 사장의 유서였어요.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정부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과달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희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도시로, 미래의 도시에서 과거의 도시로, 멕시코의 자부심에서 멕시코의 수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25.000개의 빈 책상이 놓인 텅 빈 공장에서 울부짖는 가족들과 문을 닫은 가게들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오만이 만든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 뒤에 숨은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K디스플레이 철수 발표 3개월 후 과달라하라 테크노파크는 완전한 유령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멕시코의 미래라 불리던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 충격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K디스플레이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의 정문에서 회사 로고는 이미 떼어졌고 주차장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경비원 2명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 뭘 지키는 거죠? 건물이라도 지켜야죠. 그래도 혹시 누가 살지도 모르잖아요. 공장 내부는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던 생산 라인은 이제 텅 비었고 바닥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올레드 생산 라인이었죠.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했어요. 안내를 맡은 전직 생산 관리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장비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베트남으로 갔죠. 3개월 걸린다고 했던 이전 작업을 2달 만에 끝냈습니다. 연구소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던 그곳은 이제 사람 하나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멕시코 최고의 두뇌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으로 갔고 일부는 미국으로 갔으며 일부는 실직 상태로 남았습니다. 가장 서글펐던 건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게시판엔 여전히 동호회 모집 공고와 가족 한마음 축제 등의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협력업체 단지도 더 황량해졌습니다. 200개 업체 중 아직 남아있는 곳은 10곳도 안 됐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문을 닫아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처는 못 찾으셨어요? K디스플레이 품질 기준에 맞춰 일했는데 다른 데서는 너무 비싸대요. 주변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3년 전 오픈한 쇼핑몰에 가보니 입점 매장 80%가 비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이렇다니요. 작년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쇼핑몰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공대생들이 말했습니다. 교수님들도 다 떠났어요. 수업도 제대로 안 돼요.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한 교수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산학 협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젠 이론만 가르치는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택가도 황폐해졌습니다. K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많이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매물 100세대가 나와도 팔리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엔 프리미엄을 붙여도 못 구했는데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려요. 집을 팔고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20년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가요? 아빠가 새 직장을 구해야 해서.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무겁고 한 초등학교 교장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선생님들은 월급도 못 받고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대학가도 초토화되었습니다. 공대학장이 말했습니다. 신입생 지원율이 70%나 떨어졌어요.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교수님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연구비도 끊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 세대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과달라하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와의 마지막 통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장관님,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엔 투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원하던 결과가 아닙니까? 그는 차갑게 말했다. 저희가 원한 건 공정한 경쟁이었지, 이런 파괴는 아니었죠.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버려졌다는 사실을. 과달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지도에서 지워진 도시,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 희망이 사라진 도시. 그날 밤 텅 빈 테크노파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한 기업을 무시한 대가가 한 도시 전체의 미래였다는 걸. 하지만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테니까요. 운명의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주정부 청사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전직 베르데 할리스코 직원이라 자신을 소개한 카를라 멘도사였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아즈텍입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5년 계획서가 담겨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단계 현지 환경단체 육성 및 자금 지원, 2단계 노동조합 침투 및 충돌 유발, 3단계 언론 매수 및 여론 조작, 4단계 정보 관료 포섭, 5단계 한국 기업 축출 후 시장 진입.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카를라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중국어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우리 편이다. 특히 로드리고 주지사는 확실하다. K디스플레이만 나가면 시장은 우리 것이다. 환경 문제로 압박하고 노조로 흔들고 마지막에는 기술 유출 스캔들로 끝내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도 K디스플레이에서 일했었거든요. 이제 실직하고 나니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자금 흐름이에요.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베르데 할리스코로 들어온 돈이 2년 동안 5천만 달러였습니다. 카를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노조위원장 디에고 모랄레스도 가짜예요. 진짜 이름은 장회이, 중국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BOT 디스플레이입니다. 리웨이가 총책임자였습니다.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로드리고 주지사가 작년에 중국을 3번 방문했었습니다. 비공식으로요. 그 후
K디스플레이에 대한 압박이 급격히 강화되었고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즉시 비밀 조사를 지시했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로드리고 주지사의 부인 명의로 거액의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위 관료 2명, 중국 기업 취업 약속, 언론사 3곳의 중국계 광고 수주급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파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즈텍 멕시코 정복계획 문서가 그것이었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00년 전 스페인이 아즈텍을 정복했듯이 이제 우리가 기술로 멕시코를 정복한다. 구체적인 전략이 세밀하게 나와 있었고 그 뒷장에는 충격적인 협력자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고위 관료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돈을 받았거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 날 연방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알레한드로 장관,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보증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은 먼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충격! K디스플레이 사태는 중국의 음모였다. 프로젝트 아즈텍 전모 공개. 로드리고 주지사는 며칠 후 디에고라는 노조위원장이 잠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웨이도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카를라가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리웨이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멕시코인들은 자존심이 세서 쉽게 조종된다고요. 그 말은 내게 충격을 주었고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즉시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로 로드리고 주지사는 체포되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K디스플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달라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만과 자존심에 눈이 멀어 진짜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진실이 밝혀진 후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중국의 꼭두각시들, 2만 5천 가정을 파괴한 살인자들. 하지만 분노한다고 과거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으니까요. 프로젝트 아즈텍이 폭로된 지 한 달 후 멕시코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방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통령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부가 외국 세력에 협조하며 소중한 파트너를 잃게 됐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레한드로 장관님, 청와대 경제수석실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많은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멕시코 정부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희망의 끈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멕시코 대통령은 서울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과를 하러 갑니다. 무릎 꿇고서라도 용서를 구할 겁니다. 대통령의 말에 멕시코 정치인들이 반발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수행단에 포함되었고 서울행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알레한드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꼭 성공시켜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정중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품격을 지켰죠. 다음 날 청와대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멕시코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오만과 무지가 소중한 친구를 잃게 했습니다. 그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기업 결정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에는 K디스플레이 본사를 방문했는데 회장님이 직접 맞아주셨습니다. 20년간 멕시코를 제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긴 침묵 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첫째, 향후 20년간 세제 혜택과 규제 동결을 법제화할 것. 둘째, 한마이너스 멕시코 기술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
피해 보상금 10억 달러를 조성할 것. 넷째,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할 것. 멕시코 대통령은 즉시 수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규모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녁 만찬에서 한국 측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장관님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서울에서의 3일을 마친 후 나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수행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다 큰 코 다쳤어. 멕시코로 돌아온 후 약속은 신속히 이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K디스플레이 20년 보호, 기술 파트너십 협정 체결, 피해보상 기금 조성 시작. 그리고 2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디스플레이 멕시코 부분 재가동 결정은 규모가 30%에 불과했지만 죽어가던 과달라하라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고용 소식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제발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7,000명만 채용합니다. 핵심 기술 위주로 선발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사람들. 한 번 떠난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부 협력업체가 다시 문을 열었고 상가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래도 살 희망이 생겼어요.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25.000명 중 7.000명만 돌아왔고 200개 협력업체 중 50개만 살아남았으며 잃어버린 기술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창후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무릎 꿇은 거인 멕시코가 보여줬습니다. 그 무릎 꿇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K디스플레이 부분 재가동이 발표된 지 6개월 후 과달라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죠. 공장 재가동식 날 7.000명의 재고용된 직원들이 공장 문을 들어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왔어요. 꿈만 같아요. 한 엔지니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텅 빈 공간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엔 이 라인에만 500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150명이었죠. 생산 관리자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엔 활기차던 협력 관계가 사라졌고 이제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만 남았습니다. 한국 본사의 관리가 훨씬 엄격해졌어요. 매일 보고 매주 감사, 신뢰가 없으니까요. 현지 관리자는 하소연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최소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엔 최신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줍니다. 핵심 공정은 모두 한국에서 하고 우리는 단순 조립만 합니다.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겨우 50개 업체만 살아남았고 그것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협력업체 협회장은 말했습니다. 예전 물량의 30%만 받고 있어요.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임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재고용됐지만 월급이 70% 수준이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말하며 많은 가정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고용됐지만 아내는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큰애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도시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권은 30%만 회복됐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한 상인의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 떠났고 미국, 캐나다, 심지어 아시아로도 갔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떠났습니다. 3년 공백으로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더 아픈 건 젊은이들의 꿈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사가 되려고 해요. 왜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신뢰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과의 대화에서 뼈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사에선 멕시코 재투자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왜 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죠? 20년간 함께한 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 같진 않을 거예요. 신뢰는 건물처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부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에서 외국 기업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국무원이 불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죠. 6개월 후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박수였죠. 그 후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관님,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은퇴 후 나는 가끔 과달라하라를 찾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K디스플레이 공장에선 여전히 불빛이 반짝였고 기술혁신센터에선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선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되진 못했지만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었죠.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고 신뢰는 쌓이고 있으며 희망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대국의 오만이 어떻게 한 도시를 파괴할 뻔했는지, 그리고 숨겨진 음모가 어떻게 국가를 농락했는지 보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다시 시작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세상을 위해 이 교훈을 널리 알려주세요. 오만이 부른 재앙의 교훈을 공유해주시고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